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 이미 양자역학은 녹아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레이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요즘 반도체 칩 많이 쓰죠. 근데 이 반도체의 성질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미래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삶에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올 분야는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다들 양자 컴퓨터를 꼽으십니다. 2019년에 구글이 처음으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. 슈퍼컴퓨터로 10,000년 걸리던 계산을 우리 양자 컴퓨터가 3분 만에 풀더라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2024년 말에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를 하면서 어떤 계산을 슈퍼컴퓨터로 풀면 14년이 걸릴 그런 어마어마한 계산을 본인들의 두 번째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또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아직 만능은 아닙니다.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초기 단계거든요. 그래서 아직 만능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 이미 양자역학은 녹아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레이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요즘 반도체 칩 많이 쓰죠. 근데 이 반도체의 성질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양자라는 이름에 이 학문에 약간 에센스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양자의 양은 저희가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입니다. 그럼 그 예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빛인 것 같아요. 여기도 반짝반짝 빛이 많은데 고전역학에서는 대표적인 파동이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저희 물결 같은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파도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이 파도가 몇 개 있다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하죠. 파도를 하나, 둘, 셋 하고 세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파도가 높다, 파도가 낮다라고 파도의 높이를 나타내기는 쉽죠, 숫자로. 근데 그건 연속적인 숫자죠. 파도가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야구공처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. 입자처럼 야구공처럼 생겼다는 거는 이제 빛의 밝기를 광자 몇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모든 물질이 파동이다라는 거를 좀 더 활용해서 만드는 기술이 지금의 양자 컴퓨터고 지금의 양자 센싱입니다.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 파동을 이용하시나요?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어떤 과학에서 어떤 현상을 관측해서 아는 거랑 그 관측해서 안 현상을 제어해서 기술로 활용하기까지는 사실 큰 간극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겨우겨우 관측만 했어요. 관측을 해서 모든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최근 들어서 기반 기술이 좋아졌습니다. 슬슬 파동성을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 뭔가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 양자 정보과학, 양자 컴퓨터를 소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럼 제가 파동성이라고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이냐라고 하면 중첩 그리고 얽힘, 이 두 가지 현상입니다.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통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. 중첩은 말 그대로 여러 상태가 겹쳐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컴퓨터의 기본,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죠. 그럼 비트는 0 아니면 1, 두 가지 값만 가집니다. 근데 얘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있습니다. 동전으로 예시를 들기가 쉬운데 저희가 측정을 한다는 거는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. 앞면이 나오거나
뒷면이 나오죠. 근데 랜덤하게 나오죠. 무작위로 나오죠. 이게 약간 중첩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. 얽힘은 말 그대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. 여러 개가 얽혀 있다는 건데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게 양자 얽힘입니다. 그래서 다시 동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전 두 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 나오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되는 게 양자 얽힘입니다. 그래서 이 중첩하고 얽힘이 양자역학 정말 고유의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요 둘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. 그래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데?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기 시작을 했죠. 많은 연구자분들이 대부분 요 4가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. 크게 빅데이터, 그다음에 안보 분야, 보안 분야, 그다음에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같은 거, 그다음에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요. 왼쪽에 2개, 빅데이터랑 그 보안은 양자 컴퓨터의 소위 스펙이 아주 좋아야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. 스펙 요구 사항이 높아요. 좀 성능이 짱짱해야 돼요. 근데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2개, 신소재 시뮬레이션,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최적화 문제는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도전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요즘 양자 컴퓨터 회사랑 손을 잡고 최적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. 최적화 문제를 풀었더니 한 20% 정도 빨리 풀더라. 뭐 이런 결과라던가 큰 도시에서 근거리 배달 시뮬레이션 최적화 문제를 풀어봤더니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뭐 연료를 15% 절감하고 시간을 20% 단축하더라. 뭐 이런 결과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사진이 1940년대 처음 만들어진 컴퓨터 사진인데 ENIAC이라는 컴퓨터 사진입니다. 이 컴퓨터 처음 개발될 때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랬던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입니다. 반도체, 트랜지스터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저희가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한 대씩 넣고 다니고 세상을 바꿔놨죠.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또 어떤 분야의 어떤 혁신과 만나서 또 저희가 사는 세상을 확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양자 컴퓨터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